일장에 우리 손자 손자들이 늘 경제적인 가능성 풀 버전 1930년 케인스. 우리는 지금 비관론의 공격을 고통받고 있다. 19세기를 장식했던 거대한 경제발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들린다. 사람들은 생활 수준의 급속한 상승이 이제 둔화할 것이고 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또 앞으로 10년간은 더 큰 번영보다도 쇠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나는 이러한 말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노화로 인한 리모티즘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로 인한 성장통이며 경제적 변화에 따른 고통스러운 재조정 때문이다. 기술 수준은 잉여 노동력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새도 없이 빠르게 높아지고 생활 수준은 지나치게 빨리 향상되고 있다. 세계 금융과 통화 제도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으로 이자율의 급속한 하락을 막아왔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낭비와 혼란의 비용은 전체 국민 소득의 7.5%를 넘지 않았다. 또 우리가 더 똑똑했더라면 아마도 1파운드를 가졌겠지만 파운드당 1실링 6펜스를 낭비하고 18실링 6펜스를 얻는 정도다. 게다가 5, 6년 전에 그 가치가 1파운드 정도는 상승 정도는 될 것이다. 우리는 1929년 영국의 산업 생산량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작년에 영국은 소유품 대금을 전부 치르고도 신규 해외 투자에 쓸 수 있는 국제수지 순흑자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았고 전 세계를 덮친 불황,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 더해진 엄청나게 이례적인 실업 사태는 우리가 저지른 암담한 과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흐름을 잘못 해석한다. 나는 세상에 온갖 잡음을 내는 비관주의가 초래한 두 가지 상관된 실수가 모두 잘못됐고 이 사실 우리 시대에 입증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중 하나는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폭락적인 변화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혁명가 세력의 비관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 생활과 사회생활의 균형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개혁 조치도 감행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서구 세력의 비관주의이다. 내가 이 일사기를 쓰는 목적이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헤아리려는 것이 아니며 나 자신부터 근시안적인 탈피에서 미래를 향해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100년 후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인간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손자, 손주들이 누릴 경제적인 가능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록에 남겨진 인류 역사의 가장 초기, 다시 말해서 예수가 탄생하기 2000년 전부터 18세기 초까지 지구 문명의 중심에 살았던 보통 사람의 생활 수준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다. 물론 기복은 있었다. 전염병과 굶주림이 있었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중간중간 황금기도 있었다. 그러나 급진적이고 격렬한 변화는 없었다. 서기 1700년까지 약 4000년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최고 부흥기라고 할 만한 시기에도 다른 때보다 2배쯤 더 잘 살았을 뿐이다. 이처럼 느리거나 불충분한 발전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정교한 기술 발전이 없었고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사시부터 비교적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중요한 기술적인 발명이 없었다는 것은 실로 놀랍다. 자, 언어, 불, 가축, 밀보리, 포도나무와 올리브, 쟁기, 바퀴, 노 등등등등 주서, 철도, 기원전 1000년에 발명되었다. 금융, 정치, 수학, 천문학, 종교도 마찬가지다. 인류가 이런 것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역사가 태동하기 전 어느 시점에 어쩌면 마지막 빙하기가 시작되던 평화롭던 한때에 오늘날의 버금 갈만한 진보와 발명이 이루어졌음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후에 기록된 역사를 통틀어서 이 정도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근대가 16세기 시작한 자본축적과 함께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자본축적은 우선 스페인이 신세계로부터 구세계로 가져온 금은 보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그로 인한 이윤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리에 의한 점점 견고해진 축적의 힘은 여러 세 동안의 휴지기를 겪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재개되고 갱신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을 200년을 생각해보면 복리 성장에는 상상을 초월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계산하로 이를 설명해 보겠다. 현재 영국의 해외 투자 규모는 약 40억 파운드. 이는 우리에게 약 6.5% 이율로 수익을 안겨다 준다. 영국은 이 중에 절반을 국내로 가져와서 여러 용도로 쓰고 나머지 절반인 3.25%의 수익을 복리로 해외에 축적해 둔다. 이런 식의 투자가 약 25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것은 내가 영국의 해외 투자는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1580년에 스페인에서 보물을 훔쳤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드레이크는 골든 하인드호에 막대한 전리품을 싣고 영국으로 돌아왔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의 탐험 비용을 대준조합의 대주주였다. 그녀는 투자 수익금으로 영국의 해외 부채를 전부 갚았을 뿐만 아니라 왕실 예산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었다. 그래도 4만 파운드가 남았다. 여왕은 그 돈을 레반트 컴퍼니에 투자했고 이 회사 또한 번창했다. 이 회사에서 나온 수익으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거대한 사업체의 수익은 이후에 영국이 추진한 해외 투자에 미천이 되었다. 4만 파운드를 3.25 복리로 저축하면 시기별 영국의 실제 해외 투자금과 비슷해지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영국의 해외 투자 금액인 40억 파운드 약 6조가 된다. 즉 드레이크가 1580년에 고국에 가져온 1파운드가 오늘날에는 10만 파운드가 되었다는 뜻이다. 1파운드가. 이것이 복리의 힘이다. 복리의 힘. 16세기에 시작돼서 18세기에 박차를 가하며 과학과 기술 발명의 위대한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19세기 초에서 이후로 석탄, 전기, 석유, 강철, 고무, 면화, 화학, 자동차, 기계의 대량 생산 도구, 무선인쇄,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 등 이름만 되면 알만한 수천 가지의 혁신 물품과 미인을 통해서 전성기를 맞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와 함께 주택과 기계 수요는 늘어서 유럽과 미국의 평균 생활 수준이 4배 정도 향상되었다. 자본은 과거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해서 100배를 훌쩍 뛰어넘게 되었다. 이런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다. 만약 자본이 해마다 2%씩 증가한다면 세계의 자본 설비는 20년마다 50%씩 증가할 것이고 100년 후에는 7.5배 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런 논리를 주택이나 교통수단처럼 물질적인 것들에 적용해 보자. 제조와 운송 사업 기술은 지난 10년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발전했다. 1925년 미국 공장 노동자의 1인당 생산량은 1919년 대비 40%나 증가했다. 유럽은 일시적인 문제로 주춤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효율성은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제조업에 영향을 준 혁신적인 기술 변화가 조만간 농업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광업, 제조, 운송업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생산성 향상이 농업에 적용될 날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농업과 광업,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이 현재 인간 노동의 4분의 1 정도로 완수될 것이다. 당분간 우리는 이런 급격한 변화로 상처를 입고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발전의 선두에 서지 못한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더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는 기술적인 실업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일부 독자들은 이 질병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노동력의 절감 방법을 찾는 속도가 노동력의 새로운 활용처를 찾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조정 실패에 따른 일시적인 국면일 뿐이다. 논의를 목적으로 지금부터 100년 후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균 8배는 더 잘 산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절대 황당한 가정이 아니다. 인간의 욕구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는 말인 사실이다.
다만 욕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동료 인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느끼는 절대적인 욕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충족됐을 때 우리의 위치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타인에 대한 우월감이 생기는 상대적인 욕구이다. 우월감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두 번째 욕구는 사실상 충족될 수가 없다. 이제부터 내 결론을 말할 텐데, 독자들에게는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놀라운 내용이 될 것이다. 내 결론은 중차대한 전쟁이 없고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한 경제 문제는 앞으로 100년 안에 해결되거나 그 해법이 적어도 가시권 내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즉 미래를 전망해보면 경제 문제는 인류가 처한 영구적인 문제가 아니다. 독자들은 이 결론이 뭐가 그리 놀라운지 반문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대신에 과거를 반추해보면 경제 문제, 다시 말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은 지금까지 늘 인류가, 아니 비단 인류뿐 아니라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생명 공동체 전체를 지배해온 가장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충동과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본능에 의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표면적인 목적을 추구해 진화해 왔다. 만약에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류는 오랫동안 품어온 목적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이득일까? 만약 우리가 삶의 모든 진정한 가치를 믿는다면 경제 문제의 해결은 적어도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다만 일반인이 수많은 세대에 거쳐서 물려받은 습관과 본능을 몇십 년 안에 버리고 재조정한다는 것은 두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신경쇠약 같은 증세를 겪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미 영국과 미국의 부유층 부인들 사이에서 흔히 목격되는 신경쇠약을 조금씩 겪고 있다. 그들 가서는 부유함 때문에 원래 해왔던 많은 직업과 임무를 빼앗긴 불운한 여성들로 경제적인 필요성이라는 동인을 일차 요리하고 청소하고 수선하는 일에 그다지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보다 더 즐거운 일도 찾지 못한다. 이러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달콤한 여가를 고대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간절함은 사라진다. 친구들이여, 나를 위해 절대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게. 이제 나는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네. 조금은 그대에게 천국이었다. 천국에는 찬송가와 달콤한 음악이 흐르겠지만 그럼에도 천국은 인생이 견딜만 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따라서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창조된 이래로 처음으로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얻은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이고 과학과 복리가 안겨줄 여가를 어떻게 채울 것이며, 하지만 나는 두려움 없이 여가와 풍요의 시대를 고대하는 국가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즐기지 않고 정진하도록 훈련된 탓이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특히 전통적인 사회의 토양이나 관습 규제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몰두할 대상을 찾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된다. 오늘 세계 어디든지 부유층의 행동과 성취에 비춰보면 앞으로의 상황은 상당히 암울해 보인다. 그들이야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약속된 땅을 먼저 탐지하고 그것에 진을 친 천병들이기 때문이다. 개별 소득은 있지만 연합체나 연출이 없는 그들은 대부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담하게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우리가 경험을 조금만 더 쌓으면 새롭게 발견한 자연의 혜택들을 오늘날 부유층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삶의 계획 또한 그들과 전혀 다르게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우리 안의 옛 아담의 세속적인 본능이 너무 강해져서 이를 충분히 만족시키려면 다들 어느 정도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부유층과는 달리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일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소한 자금이나 임무, 일과도 신이 나서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더 위에 빵을 얇게 펴 바르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이미 우리 사회가 가진 것들을 가능한 한 더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애쓸 것이다. 3개월을 일하거나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해도 아주 오랫동안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3시간 정도의 일이면 우리 대부분이 내면의 세속적인 본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부의 축적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되면 도덕 규범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가치와 규범들로 인해서 인간의 가장 혐오스러운 특징을 가장 고매한 미덕으로 떠받들어 왔다. 우리는 돈벌이의 진짜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용을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삶을 즐기는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돈을 좋아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제는 다소 혐오스럽고 심지어 범죄나 질병과 같은 특성까지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맡겨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의 분배나 경제적인 보상, 불이익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적인 관습과 경제적인 관행을 유지하려 하지만 그런 관습과 관행은 자본 축적을 부추기는 데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쾌하고 부당하며 그런 만큼 우리는 그것들을 폐기하거나 적어도 그런 상태에서 탈피해야 한다. 물론은 그럴듯한 대안이 없는 한 강한 한목적성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사실은 그 새끼 고양이도 아끼지 않고 그 새끼의 새끼만을 사랑하는 식으로 애정이 고양이 왕국의 끝을 향해서 영원히 나아간다. 그에게는 내일의 잼이 아니면 잼이 아니고 오늘의 잼 같은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신의 잼을 계속 미래로 밀어내면서 과일을 쪼리는 자신의 행위에 불멸성을 부여하려고 애쓴다. 이 말이 어렵다면 루이스 캐럴의 소설인 실비와 브루노에 나오는 교수를 생각해보자. 문 밖에서 유서는 목소리가 들린다. 교수님, 양복 좀 재단 사인뎁쇼. 청구할 돈이 조금 있으세요. 이런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잠깐만 기다리시게. 원래는 얼마나 되지? 교수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재단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하다시피 너무 많은 해가 지나서 비용이 갑절이 되어버렸네요. 이번에는 재단사가 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2,000파운드나 된다니까요. 고작 그게 다야? 교수가 그 정도 돈은 늘 갖고 다닌다는 듯이 주머니 속을 더듬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런데 1년만 더 기다려서 4,000파운드를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자네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생각해 보라고. 이거 원한다면 왕도 될 수 있겠군. 왕이 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만 재단사가 생각이 정리들 말했다. 그런데 들어보니 대단한 돈이긴 하네요. 그럽시다. 기다리죠 뭐. 당연하지. 교수가 말했다. 자네 셈이 빠르군. 그럼 잘 가시게. 선생님 저 사람한테 정말 4,000파운드를 주실 거예요? 채권자가 떠나고 문이 닫히자 실비어가 물었다. 그럴 리가. 교수가 힘주어 말했다.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배로 늘려가기만 할 거야. 1년 더 기다리면 항상 돈이 갑절이라 되는데 안 기다리고 배기겠어? 불멸의 약속을 종교의 핵심이자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애쓴 인류가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한목적 승리 가장 강한 복리의 원칙을 특히 아끼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확실한 종교적인 원칙과 전통적인 미덕으로 홀건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탐욕은 악이고 고리대금 행위는 악행이며 돈에 대한 애정은 혐오할 만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지혜와 미덕의 길로 가장 참되게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수단보다 목적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유용한 것보다도 좋은 것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 시간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고결하고 값지게 보낼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명심하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 적어도 100년간은 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아름다운 것은 추구하는 것이며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처럼 처신해야 한다. 그런 만큼 나는 머지않아 인간의 물질적인 삶에 이제껏 없었던 아주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그 변화는 재앙처럼 우리를 덮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는
다음 네 가지로 결정될 것이다. 인구 통제 능력, 전쟁 및 내전을 피하려는 결의,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과학에 위임하려는 의지,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차이로 결정되는 축적 비율이 바로 그것이다. 앞의 세 가지가 주어지면 마지막 항목은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다. 한편 목적이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를 촉진하고 실험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보다 더 위대하고 영구적으로 중요한 다른 문제들을 희생하면 안 된다. 경제는 치과 의술처럼 전문가가 담당할 문제가 되어야 한다. 경제학자들이 치과 의사처럼 겸손하면서 유능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면 매우 근사한 일일 것이다.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새로운 것보다도 벗어나는 것이다.